이 책에서는 80세의 벽을 뛰어넘는 방법은 물론이고 6, 70대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갖가지 정보가 담겨 있다. 여기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30년 동안 노인정신의학 전문으로 6,000명의 환자를 만나고 얻어낸 70세를 살아가는 삶의 정답이다. 더불어 이 책에는 저자가 오랜 의사 생활에서 얻은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배운 지혜도 담겨 있다. 의사로서의 지식과 더불어 회사를 경영하거나 나이 든 부모님을 돌보았던 경험까지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노화라는 인생 최대의 적과 싸우고 70세의 정답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70세는 몸과 마음의 절대적인 분기점입니다. 저자 한스미디 정신과 의사는 이 책에서 70세를 앞으로 30년의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86세를 넘는 이 시대에 은퇴 이후의 삶은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특히 은퇴 후 주어지는 약 7만 3천 시간이라는 시간은 인생 후반부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자산입니다. 현재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1915시간이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약 7만 시간 정도를 일한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년 이후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만큼의 자유시간이 또다시 생기게 된다. 이 구절은 숫자로 보는 인생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절반을 일하며 보냈고 그만큼의 시간을 다시 자유시간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린다면 젊은 시절의 노력조차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쉬는 시간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행과 취미만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취미와 여행에 빠져 지내는 시간은 기껏해야 2, 3년 정도이고 이후에는 이런 삶에 조금씩 실증내는 사람이 많아진다. 저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은퇴 이후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일과 공부라는 두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은 육체를, 공부는 뇌를 단련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인간을 지루함으로부터 구하고 삶을 생기있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뇌는 공부와 일 외에는 쉽게 질려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뇌과학의 명료한 사실입니다. 기억력 감퇴나 우울증, 인지장애와 같은 노년의 대표적 문제들은 대부분 뇌의 활동 저하에서 기인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쉬고만 있으면 오히려 빠르게 퇴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노후에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방법은 공부하기와 일하기이다. 공부란 꼭 교실에 앉아 책을 읽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관심사를 탐색하고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보는 것이 공부입니다. 저자 자신도 환갑을 맞이했을 때 앞으로 20년간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았다고 말합니다. 작가로서, 영화 감독으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꿈들을 모두 펼쳐놓고 적어보았을 때 몸에서 힘이 샘솟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노년의 삶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목표는 생명을 움직입니다. 꿈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퇴 이후 삶의 핵심 동력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말하자면 마감일을 정해두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나면 의욕도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구조화된 계획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활력을 유지시킵니다. 실제로 목표를 정해놓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도 길고 건강 지표도 높습니다. 이는 미국 하버드대와 네덜란드의 인지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은 불교의 정념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매 순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고 사는 삶, 즉 목적 있는 삶이 곧 수행이고 깨달음이라는 철학입니다. 도교 또한 무위자연 속에서 자신에게 진실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노인 돌봄 노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일이라 해서 꼭 전일제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타임, 봉사활동, 집안일, 간헐적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적 시간 활용이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근무한다면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금전적 정보가 아닙니다.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자존감의 회복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남성 고령자의 사회적 역할 부족 문제를 생각하면 은퇴 후 돌봄 노동은 큰 해답이 됩니다. 저자는 실버 세대가 실버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이미 현실이기도 합니다. 유럽, 일본, 한국 모두 실버 세대를 위한 소비 시장과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70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주제는 부부 관계입니다. 정년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가 마주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이는 때로는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를 삼시세끼를 함께 먹는 것이 황혼이혼의 시작일 수 있다는 문장으로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에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25년 이상 같이 살아온 노부부들의 이혼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었는데 대부분은 아내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문장은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부부조차도 갑자기 24시간 함께하는 일상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한 남편이 집에만 머물며 아내의 개인 시간을 침범하게 되면 갈등은 필연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제 육아도 끝났고 자식들에 대한 책임도 덜었는데 왜 또 누군가를 돌봐야 하나라는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부부는 서로를 지켜주는 돌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힘들 때마다 함께 도우며 지내야 한다. 이 말에는 단순한 정서적 의무감이 아닌 현실적 선택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마주하지 않는 시간,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거리두기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나아가 그래도 힘들다면 혼자 사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단어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더 이상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명제가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현실을 바탕으로 여성의 삶과 선택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낮 시간은 아내에게 있어 수십 년간의 유일한 자유 시간이었다. 이 한 문장이 많은 여성 구독자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고요했던 오후, 친구와의 통화, 홀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남편의 퇴직과 함께 무너져버리는 현실.
그리고 남편의 연속된 질문들. 어디가? 점심은? 몇 시에 올 거야? 이런 일상은 결국 아내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의 충돌은 가정 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는 노인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부원병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며 고통받는 수많은 중년 여성들의 현실을 전합니다. 남편의 퇴직 이후 생기는 무기력함과 의존성, 통제욕이 부부 관계에 큰 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아내가 먼저 나서서 일자리를 찾아보자.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부부가 건강하게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조리보조,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등은 고령 여성에게도 충분히 열려있는 일자리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잃은 부부 관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유교의 상경이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부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단지 감정적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도 관련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과 애착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며, 인간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지혜롭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나친 집착은 갈등을 낳고 건강한 거리는 사랑을 지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저자는 자식들과의 거리도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식들과는 1년에 몇 차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너무 멀리도 가까이도 지내지 말자. 이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부모는 자식의 결혼, 직장, 일상생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자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부모가 개입할수록 자식은 더 엇나간다. 이는 수많은 상담 사례에서 입증된 사실이며, 실제로 자식을 위한 듯 보이는 관심이 자립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비유는 부모가 계속 밥을 차려주면 자식은 절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습관이 아이를 더 깊은 무력감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부모들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와 집착의 차이로 구분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집착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줘야만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강박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결국 누구와 어떤 거리에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거리, 사회와의 연결성,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모두 새롭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 되고 맙니다. 노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민감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저자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선택 중 하나로 연명치료 결정을 강조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회피되어 온 영역이지만 실제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개개인의 인생관과 깊이 연관된 사안이라 일반론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 저자의 이 문장은 깊은 책임감을 내포합니다. 그 자신이 의사로서, 아버지를 잃은 자식으로서 겪은 실제 경험은 많은 독자에게도 직접적인 공감을 줍니다. 86세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서 마지막 7개월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지내셨다는 이야기.
그 과정을 통해 저자는 삶을 연장하는 것과 삶의 품위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때 버킷리스트와 같은 희망 목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의지 목록입니다. 저자는 부모님의 판단력이 온전할 때 가족이 함께 연명치료 여부를 논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가족 모두가 당황하지 않고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천주교의 생명윤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면서도 무의미한 연명은 지향합니다. 삶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맡기되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동양의 유교에서도 장자의 죽음이란 준비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미리 유언을 남기고 삶의 뒷정리를 마친 뒤 평온하게 이별을 준비하는 이것이 유교적 유언 문화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유서를 쓰기 전에 먼저 버킷리스트를 써보자. 이 말에는 철학적인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삶을 준비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더 해보고 싶은가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나는 환갑을 맞이했을 때 앞으로 2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았다. 노인 정신과 의사로서, 작가로서, 영화 감독으로서 적어도 80세까지는 일하면서 놀 수 있으리라 느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단순한 리스트 작성을 넘어 삶에 대한 기획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열어줍니다. 희망은 막연한 열망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그 계획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목표가 시간 안에 있을 때 뇌는 에너지를 분비하고 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뇌의 반응은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뇌의 전두엽 기능을 자극해 의욕, 집중력, 실행력 모두를 끌어올립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마감이 설정된 계획이 없는 사람보다 구체적인 마감일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은퇴 이후 삶이 단조롭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우리 삶을 다시 방향 짓는 나침반이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이정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연료입니다. 또한 저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가지 태도를 더 제시합니다. 바로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언젠가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오늘의 밥 한 끼를 내가 고르고 내일의 일정을 내가 계획하는 것. 그것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방식이며 결국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죽음의 준비는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삶의 마지막 수행이라 부릅니다. 산다는 것은 떠남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행의 문이라는 관점을 가집니다. 도교 또한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인위적으로 막는 것보다 순리에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의 삶을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충실하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건강한 몸과 뇌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70세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절대적인 노화 분기점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8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책에 따르면
60대에는 인지장애를 겪는 비율이 약 2.5%지만 80대에는 무려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60대의 40명 중 1명 정도였던 인지장애가 80대가 되면 3명 중 1명꼴로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노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따라 뇌의 기능이 가파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인지장애는 60,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온 사람일수록 인지장애의 발생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지키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권합니다. 첫째, 무엇이든 씹는 행위는 뇌를 활성화합니다. 둘째, 성호르몬의 감소는 만병의 근원이므로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지방 섭취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식습관은 뇌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운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말은 가짜 뉴스, 즉 잘못된 정보이다. 오히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은 기존 상식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기에 많은 시니어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이 세로토닌을 운반하며 이 세로토닌이 우울증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뇌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또한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장애 발생률도 함께 높아진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귀가 멀어지면 인지장애와 가까워진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문제를 넘어 소통 단절로 인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청력 저하로 외부와의 대화가 줄어들면 사회적 연결감이 약화되고 뇌의 신경회로가 빠르게 위축됩니다. 그러므로 보청기 착용, 주변 소리 자극 유지, 음악 듣기, 낭독 활동 같은 청각 중심의 뇌자극 활동은 반드시 권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오감을 통한 인지 훈련을 중시하는 최근 노인정신의학 연구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불면증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저자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강조하며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리듬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수면은 기억의 정착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면 중에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수면의 질이 곧 노년기의 정서 안정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가나 명상에서 강조하는 수면 명상, 즉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는 루틴의 중요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면이라고 하며 고요한 호흡과 인식으로 일상의 긴장을 풀고 깊은 내면의 휴식을 유도합니다. 저자는 또한 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걷기라는 가장 단순한 활동조차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걷기와 같은 규칙적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30분 이상 걷는 노인의 해마 용적은 운동하지 않는 노인보다 6% 이상 크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뇌는 나이가 들더라도 얼마든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단언합니다. 기억력은 나이 탓이 아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다. 이는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실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노인이라 기억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이 오히려 기억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것이지요. 은퇴 이후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분명한 경고는 없습니다. 삶의 질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 제때 잠자리에 드는 것,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 삶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멈추면 늙고 흐르면 젊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결코 남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겨진 최고의 시간입니다. 노년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평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효도는 부모님의 인지장애를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병을 빨리 발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정신적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진정한 효도라는 관점을 드러냅니다. 은퇴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의 주체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의 하루를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저자는 자녀와의 거리를 1년에 몇 번 얼굴 보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에 충실할 때 자식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유교의 불간섭의 효, 즉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존중이라는 사상과도 일치합니다. 불교 역시 타인의 삶을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으며 도교에서는 내 삶을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자연스러움이라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노년의 실천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몸을 돌보는 습관. 둘째, 뇌를 자극하는 공부. 셋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일. 넷째,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는 활동성. 그리고 다섯째, 스스로 계획한 삶을 살아가는 힘. 이 5가지 요소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수면을 안정시키고, 수면은 뇌 건강을 유지하며, 뇌 건강은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인지는 다시 의욕을 일으키고, 의욕은 일을 가능하게 하고, 일은 다시 삶의 리듬을 잡아줍니다. 저자는 특히 노인 돌봄 노동을 강조하며 이것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자기 역할을 찾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거나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것. 이 모든 활동은 나는 아직 사회에 필요하다는 감각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최소 20년간 줄지 않을 것이다. 고령자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고령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역할의 주체로서 실버 세대의 미래를 확신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진입입니다. 나의 삶으로, 사회로, 인간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입구인 셈입니다. 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천천히 걷고, 식사 중에는 씹는 횟수를 세며 집중하고, 오후에는 책 한 권을 천천히 읽고, 저녁에는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며 짧은 글을 써보는 것. 그리하여 매일매일을 목표 있는 하루로 살아가는 것. 이런 일상은 단순하지만 노년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정제된 형태의 자기 주도적 삶입니다. 책에서 말하듯 공부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 이 말은 학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보려는 의식적인 시도 자체가 곧 공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행동이며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하는 철학적 힘입니다. 70세의 정답은 단지 건강 정보나 생활 팁을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존엄 있는 시간의 철학을 선물합니다. 수명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며 사는 법, 즉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매일을 보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결정이 반복될 때 그것은 철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운명이 된다. 이 말을 곱씹으며 우리 각자의 은퇴 이후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재정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